만약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병이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것도 모자라 당신을 위해 매일 비싼 맞춤형 영양 도시락까지 주문해주고 그 도시락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집 문 앞까지 배달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참 복도 많지. 이렇게 세심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다니 하며 흐뭇해 하시겠죠. 하지만 만약 도시락을 배달하는 배달 청년의 눈빛이 어딘가 섬뜩하고 몇 번이나 말을 하려다 말고 주저한다면요. 마치 절대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마음 놓고 그 도시락을 드실 수 있을까요? 몸에 좋다는 도시락을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면 그 건강해 보이는 도시락이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이 맞을까요? 주인공은 단지 며느리의 효심을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도시락 배달지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걸까요? 왜 그렇게 사색이 되어 도망친 걸까요? 따뜻한 가족애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숨막히는 서스펜스로 변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임선자. 올해 68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저더러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번듯한 IT 기업 엔지니어인 아들 하나 잘 키웠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똑 부러지는 며느리까지 얻었으니까요. 동네 이웃들이 저를 보면 늘 부러운 목소리로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선자 언니, 참 좋겠어. 이제 늙어서 자식들 덕보며 편히 살 일만 남았네. 저도 예전엔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모든 일은 지난달 꽤 심하게 앓았던 장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뭘 잘못 먹었는지 위아래로 쏟아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서 탈진할 지경이었죠. 다행히 옆집 김 여사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데려가 주었고 의사 선생님은 급성 장염에 탈수 증세가 있으니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제 며느리 아름이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도 매일 갈아입을 옷이랑 세면 도구를 바리바리 싸들고 병원으로 달려왔죠. 심지어 영양사에게 직접 물어봐서 장염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알아보고 매일 도시락을 싸오기도 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코빼기도 보기 힘들었지만 병상 곁을 지키는 건 대부분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아름이는 제 몸을 닦아주고 화장실 가는 걸 부축해주고 링거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면 제 손을 꼭 잡고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조곤조곤 들려주곤 했습니다. 퇴원하던 날도 아름이는 퇴원 수속을 다 밟고 저를 집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며칠 비워둔 썰렁한 거실을 보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보니 저희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에도 옆집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지훈 씨랑 상의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절대 힘들게 직접 요리하지 마세요. 장염은 오래 두고 조리하셔야 완치돼요. 며느리는 지인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프라이빗 키친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곳의 셰프와 영양사가 제 건강 상태에 맞춰 매일 최적의 영양 도시락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6개월치를 결제해뒀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팸플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식재료가 전부 유기농의 저염식, 저지방이에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시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건강해요. 매일 점심 때 집 앞으로 정확히 배달해 줄 거예요. 데워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팸플릿에 적힌 가격을 보고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도시락 한 끼에 무려 2만 5천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너무 비싸다. 내가 무슨 귀한 몸이라고 이런 걸 먹니.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냥 흰죽이나 쏘어 먹고 며칠 쉬면 낫는다. 어머니, 아름이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랑 그이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 지금 제일 중요한 임무는 몸 건강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또 편찮으시면 저희 자식들은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아요. 옆에 있던 아들 지훈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름이가 엄마 생각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찾은 곳인데요. 그냥 며느리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그래야 저희도 맘 놓고 일하죠.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마음속 깊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점심 식사는 이 효도 영양 도시락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고 젊은 배달원이 고급 로고가 박힌 보온 가방을 제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음식은 며느리 말대로 정말 정갈했습니다. 예쁜 일본식 도시락통에 잡곡밥, 찐 생선, 데친 채소, 그리고 색깔 고운 과일 몇 조각이 칸칸이 담겨 있었죠. 보기에도 좋고 식재료 본연의 향긋한 냄새도 났습니다. 처음 이틀은 꽤 잘 먹었습니다. 맛이 너무 싱거워서 마치 풀을 씹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정성이고 내 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먹었는데도 아름이 말처럼 기운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어지럽고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소파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져서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장염 후유증이 오래가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마음을 의심하게 만든 건 매일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처 대학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 같았는데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늘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쓴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배달 온 날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님께서 주문하신 도시락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며 깍듯하게 인사했었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부터 이 청년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줄 때마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아주 복잡해 보였습니다. 2번 정도는 도시락을 주고 바로 돌아서지 않고 입을 달싹거리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금기라도 있는 것처럼 꿀꺽말을 삼키고는 저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의 이상한 행동들이 잔잔하던 제 마음의 호수에 작은 돌멩이들을 던졌습니다. 제가 교직에만 30년 넘게 있었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물며 다 큰 어른인데 오죽하겠습니까? 닷새째 되는 날 점심, 배달 청년 민석이가 보온 가방을 들고 다시 현관에 섰을 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만 받지 않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5만 원을 넣은 봉투였죠. 저는 다짜고짜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못 받아요. 민석이는 화들짝 놀라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학생, 저는 봉투를 돌려주려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아줌마가 주는 용돈이야. 그냥 받아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고생하는데 고마워서 그래.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학생, 며칠 전부터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해줄 말 없나? 이 아줌마가 나이를 먹어서 학생이 말해주지 않으면 미처 모를 수도 있어서 그래. 제 직설적인 물음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운동화 끈만 바라보며 보온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그가 고개를 들고 거의 우리 둘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몸 조심하세요. 이 식당 좀 이상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봉투를 제 손에 다시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문을 닫고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영양 도시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한 향기라고 느꼈던 냄새가 오늘은 역겨운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도시락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과 반찬을
꼼꼼하게 두 몫으로 나눠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날짜를 적어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기고 다른 하나는 캔버스 가방에 넣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제 옛 제자가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제자에게 긴 말 없이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검사 좀 해다오. 최대한 자세하게.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줘.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제 평생 가장 긴 4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도시락을 받았고 몰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흰죽에 장아찌만 꺼내 먹으며 버텼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 지훈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진 이 집안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틀 뒤 오후,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주변에 누구 없나요? 없다. 나 혼자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가져오신 음식 샘플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검사 결과 도시락에 베타 차단제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지속적으로 미량 섞여 있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못 알아듣는 저에게 제자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심장질환 약과 진정 수면 효과가 있는 신경정신과 약이에요. 두 약 모두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처방 없이 장기 복용하면 어지럼증, 무기력증은 물론이고 심하면 심정지나 급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급사라니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려 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식탁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창밖은 화창한 오후인데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효도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매일 배달되는 만성 독약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독살이라니, 며느리가 내 밥에 독을 탔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내가 늙어서 짐이라서? 아니면 내 유산? 이 낡은 아파트? 연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라고는 검사 보고서 한 장뿐. 아름이가 식당 실수라고 배달 사고라고 잡아떼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아들 지훈이는 내 아들은 알고 있는 건가? 공범인가? 아니면 나처럼 속고 있나? 만약 아들도 한통속이라면 내가 경찰을 부르는 건 내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꼴이 됩니다. 거미줄에 갇힌 먹이처럼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몸부림쳐도 죽음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순 없다. 그리고 모든 게 확실해지기 전까진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된다. 내 손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밤새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다시 감았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풀려버리는 털실 뭉치처럼 신중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생, 오늘 시간 좀 있나?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연극을 좀 해줘야겠어. 그가 머뭇거리자 저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건 뇌물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야. 받고 싶으면 받고 싫으면 거절해도 돼. 민석이는 봉투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하면 되나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도시락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마. 저는 미리 적어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주소로 배달해. 배달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며느님 아름 씨가 보내드리는 깜짝 선물 도시락입니다. 라고 말해. 그 주소는 바로 제 며느리 아름이의 친정, 사돈댁 주소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바깥 사돈인 박 여사였죠. 민석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다른 분이 이 위험한 걸 드시게 하라고요. 아니,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민석이는 마치 소리 없는 흑백 영화를 본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결말이 평화롭지 않으리란 건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게임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패를 쥐고 흔드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민석이를 보낸 뒤 저의 도시락 바꿔치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당에서 보내오는 배달 완료 메시지는 그대로 받았고 민석이와는 배달이 잘 되었다는 암호 같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름이가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짐짓 더 아픈 척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그래. 아직 머리가 좀 핑도네. 기운도 없고 아들 지훈이가 전화하면 일부러 기억력이 나빠진 척 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어? 먹었지. 근데 점심에 뭘 먹었더라? 아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역시나 일주일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름이가 서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정장 바지, 완벽한 화장을 한 채 딸기와 키위가 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그동안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녀는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눈웃음을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다 네 덕분이야. 참, 그 도시락 말이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름이가 멈칫하더니 식탁 의자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저는 일부러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마. 그 도시락이 영양가는 좋은데 내 늙은 위장에는 영 안 맞아서 며칠 먹으니 속이 울렁거리지 뭐냐.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내가 맘대로 배달 주소를 바꿨다. 저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 댁으로 보냈어. 사돈어른도 네 효심 한번 맛보시라고. 너도 괜찮지. 순간 아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방을 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리더군요. 네, 네? 친정, 엄마한테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래를 씹은 듯 까칠했습니다. 그래. 저는 계속해서 해맑게 웃으며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친정 엄마한테는 오죽하겠니? 지난 일주일 동안 사돈어른도 아주 맛있게 드셨을 거야. 일주일. 이 단어가 작은 망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때리는 듯 했습니다. 아름이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소파 팔걸이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 10분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통쾌한 모노드라마였습니다. 아름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고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마시지도 않고 내려놓고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누가 봐도 마음에 큰 불이 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아프고 정신 오락가락하는 노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름아, 바쁜데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 참, 지난번에 사돈어른 불면증 있다고 했지? 이 영양 도시락 드시면 좀 나아지시려나 몰라. 제 걱정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신경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결국 10분도 못 버티고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날카로운 비명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 갑자기 회사에 급한 회의가 생각났어요.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방을 낚아채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인사조차 잊은 채 말이죠. 허둥지둥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가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였죠. 저는 느긋하게 차를 마신 뒤 눈에 띄지 않는 외투를 걸치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름이의 흰색 아우디가 길가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출발하지 않고 운전석에서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포로 일그러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거겠죠. 잠시 후 전화를 끄는 그녀가 엑셀을 밟아 총알같이 튀어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쫓았습니다. 아르미의 차는 시내를 가로질러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로 뛰어들어갔다가 잠시 후 멀쩡해 보이는 친정엄마를 부축해 나오더군요. 사색이 된 얼굴로 근처 사립병원,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찍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아름이의 공포와 혼란에 가득 찬 얼굴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얘야, 뭘 그리 서두르니? 네 엄마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단다. 네가 만든 그 독 묻은 밥은 한 톨도 드시지 않았으니까. 사실 저는 민석이에게 도시락을 사돈댁으로 배달하라고 했지만 바로 가져다 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민석이는 도시락을 받자마자 제가 지정한 장소, 제가 10년 넘게 단골인 믿을 만한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석이는 문제의 도시락 내용물을 싹 비우고 깨끗이 씻은 뒤 그 백반집 사장님이 간 만든 따끈하고 신선한 반찬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우리 안사돈은 지난 일주일 동안 독이 든 밥이 아니라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을 드셨던 겁니다. 아름이는 병원에서 오후 내내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병원 맞은편 24시간 카페에 앉아 그 모든 촌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끌고 와서 온갖 검사를 받게 했으니 그럴 만도 하죠. 박 여사는 딸에게 뭐라 불평을 쏟아내더니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름이의 얼굴에는 거대한 의문 부호가 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일주일 내내 독을 먹었는데 왜 엄마는 멀쩡하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녀는 집으로도 회사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의 차가 멈춘 곳은 내곡동 쪽에 있는 한적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배달앱에서 수도 없이 봤던 주소, 바로 그 프라이빗 키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엔 왜 온 거지? 약이 안 들었다고 따지러 온 건가? 저는 택시를 길가에 세워두고 창문만 조금 내려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름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30분쯤 지났을까?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그녀가 한 남자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남자는 캐주얼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꽤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팸플릿에 있던 셰프이자 사장, 레오였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건물 옆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 병원에서의 일이 그들에게도 큰 변수였겠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모드로 돌리고 줌을 당겼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레오라는 남자가 아르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낮게 위로하는 듯 했고 이내 아르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거부하기는커녕 자연스럽게 남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더럽고 치명적인 장면을 끝까지 녹화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휴대폰 속 동영상이 독이 묻은 가시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배신, 거짓말, 불륜, 독살음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 며느리라니 앞으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소동 때문에 의심을 품고 더 과격한 방법을 쓸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아들 지훈이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지훈아,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너 요즘 아름이랑 별일 없니? 별일요? 없죠. 아들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걔가 요즘 일이 많아서 좀 예민하긴 한데 늘 그렇죠 뭐. 왜요? 아니, 그냥 아름이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특별한 말을 한 적 없나 해서. 잠시 침묵하던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거요? 없어요. 아, 오히려 엄마한테 더 신경 쓰던데요? 엄마 도시락 주문하려고
얼마나 많은 곳을 비교해봤는지 몰라요. 저 장가 하나는 진짜 잘 갔죠.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찬물이 끼얹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상냥한 가면 뒤에 숨겨진 음모를, 매일 엄마의 몸을 갉아먹는 독 도시락을, 그리고 이미 자기 머리 위에 씌워진 녹색 모자바람 난 아내를 둔 남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증거들을 들이밀면 아들이 믿을까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해서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만약 부부가 힘을 합쳐 나를 몰아세운다면 힘없는 늙은이가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듣고 계세요. 어? 그래. 듣고 있다. 저는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런다. 너희들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에이, 걱정 마세요. 나중에 한가해지면 여행이나 같이 가요. 엄마, 저 집 다 왔어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차가운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구나. 손자 얼굴 좀 보러 가도 되겠니? 아름이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말투였죠. 그럼요, 어머니. 저랑 준우가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언제든 오세요. 그 친절함이 닭 잡아먹으러 오는 족제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와서 내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었겠죠.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름이는 역시나 예리한 눈으로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저는 적당히 아픈 척 연기하며 집안 곳곳을 훑어봤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호주 이민과 투자에 관한 잡지가 놓여 있었고, 서재 화이트보드엔 IL, 자산 증명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와 레오가 정말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지만 모든 게 비정상이었습니다. 어지러운 척하며 집을 나서려는데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예쁜 유리 도시락통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니?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던 손자 준우가 쪼르르 달려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가 아빠한테 싸주는 사랑의 도시락이에요. 준우는 비밀이라도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 밖에서 사 먹는 밥 몸에 안 좋다고 몸보신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비싼 도시락 주문해서 여기 담아줘요. 아빠 회사 가서 먹으라고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름이의 목표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먹였던 그 만성 독약을 남편인 제 아들 지훈이에게도 매일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악독하고 소름 끼치는 음모가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아르미와 레오의 목적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을 연출하려던 겁니다. 고혈압이 있는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먼저 쓰러지고 얼마 뒤 한창 나이인 아들도 같은 심장 문제로 돌연사하게 만드는 시나리오. 그렇게 되면 아르미는 비운의 미망인이 되어 지훈이의 모든 재산, 아파트, 주식, 그리고 분명 들어놓았을 거액의 사망보험금까지 합법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내연남과 해외로 떠나 새 인생을 살겠죠. 세상은 그저 안타까운 가족의 비극이라 여기며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벽을 짚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벨, 번호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빈 도시락통까지 찾아내 찍었습니다. 현관에서 지훈이 넥타이를 매주며 운전 조심해요. 도시락 꼭 다 챙겨 먹고요. 라고 상냥하게 말하는 아르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끔찍한 스릴러 영화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이 바로 사냥감이었구나. 어떻게 집을 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풍경이 뭉개진 물감처럼 흐릿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냉장고를 열어 아르미가 보낸 모든 보약, 과일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에게 전화해. 이번 주말부터 배달은 그만둬라. 우리 거래는 끝났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니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제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덫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아들 지훈이가 저 여자의 실체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 마지막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아름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저녁 먹어라.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동안 아름이가 고생한 거 고마워서 그래. 주말 저녁, 그들은 약속대로 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아름이가 좋아하는 생선찜, 손자가 좋아하는 연근조림까지. 식사 내내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반찬을 집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식사가 끝날 무렵 준우를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준비해둔 가방을 꺼내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부르지. 지훈이가 배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청 배불러요. 중학교 때 기말고사 끝나면 엄마가 해주던 딱 그 맛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아름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공기 냄새가 달라진 걸 감지한 고양이처럼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름아, 엄마가 오늘 너희 부른 건 밥만 먹이려는 게 아니란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대답 대신 주방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유리 도시락통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늘 배달된 민석이에게 부탁해 빼돌린 진짜 독 도시락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정갈한 반찬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름이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아름아, 그동안 네가 챙겨준 영양 도시락이 참 좋더구나.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 똑같은 걸 하나 준비했다. 우리 보는 앞에서 한번 먹어보렴. 도시락을 본 아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괴물을 본 듯 몸을 뒤로 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밥 먹어서 배불러요. 안 먹을래요. 지훈이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름이가 배부르다잖아요.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바위처럼 무겁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 와이프가 참 효부지. 매일 도시락도 싸주고. 너 그거 3개월 가까이 먹었지? 요즘 체력 떨어지고 아침에 머리 띵하고 그렇지 않니? 지훈이가 멈칫했습니다. 뭔가 짚히는 게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도시락 안에 신경 안정제랑 심장병 약이 들어있다. 아주 미세한 양으로 매일매일. 넌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네 아내가 너를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돼. 지훈이가 멍하니 아름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아름이는 입술을 깨물며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오해를 하신 거예요? 식당에서 뭔가 실수한 거겠죠. 저희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녀가 친정엄마를 응급실에 데려가는 사진, 그리고 레오와 키스하는 사진이 식탁 위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네 엄마 집으로 도시락 보냈다고 했을 때 넌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떨었지. 난 네가 너무 놀라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네 엄마가 죽을까 봐 겁먹은 거였더구나. 아름이는 눈을 부릅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벽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엄마가 다 참았다. 조사하고 찍고 녹음했어. 얘는 효도하려던 게 아니야. 우리 모자를 병들게 하려는 덫을 놓은 거야. 이혼은 싫고 너는 죽어야 하고. 집이랑 보험금 챙겨서 저 내연남이랑 새 살림 차리려고. 지훈이가 벌떡 일어나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숟가락이 튀어올랐습니다. 말해. 아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변명이라도 해봐. 아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나 레오한테 속은 거야. 난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 보장이 좀 더 필요했을 뿐이야. 그럼 지금 먹어. 저는 도시락을 다시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먹어. 네 입으로 그랬잖아. 몸에 좋은 영양식이라고.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최고라며. 그럼 네가 먹어보라고. 그녀는 도시락을 지옥문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먹어. 지훈이도 소리쳤습니다. 네가 매일 나한테 먹인 거잖아. 왜 못 먹어? 아, 아름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훈 씨.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울음소리가 칼날처럼 날아다녔지만 저와 지훈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제가 미리 신고해 두었던 겁니다. 아르미와 곧이어 체포된 내연남 레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아르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수의 쾌감 따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르미가 잡혀가고 집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손자 준우를 돌보며 병원을 오갔습니다. 지훈이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약물 투여량이 미량이었고 지훈이가 젊고 건강해서 심장에 영구적인 손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만 하면 회복될 거라고요. 몇 달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는 의사가 고쳐도 마음의 상처는 약이 없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지훈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말도 잃었습니다. 10년을 사랑한 아내가 자신과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저는 위로의 말을 아꼈습니다. 그 고통은 스스로 견뎌내야 하니까요. 대신 아들이 어릴 때 아프면 해주던 것처럼 따뜻한 죽을 쑤어 한 숟가락씩 먹여주었습니다. 괜찮다. 집이 무너져도 엄마는 여기 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배달 앱 기록, 음식물 잔류 독성 보고서,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CCTV,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제출한 마지막 도시락까지. 아르미는 처음엔 레오가 시킨 일이라며 발뺌했지만 레오는 아르미가 주도했다고 맞섰습니다. 서로 물고 뜯는 추악한 폭로전이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르미는 살인미수 및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7년 8월, 레오는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따윈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돈어른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무슨 낯으로 전화를 드립니까? 제 딸년이 어떻게? 전화기 너머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재판장에서야 사건의 전모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인 줄 알았던 게 독살 시도였다니. 38년을 키운 딸이 그런 괴물이었다니. 어떻게 저한테도 말을 안 하고. 어떻게? 박 여사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은 한 가족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일을 무너뜨립니다. 몇 달 뒤 지훈이는 퇴원해서 다시 저와 살게 되었습니다. 손자 준우의 양육권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왔고요. 처음엔 준우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엄마를 감옥에 보낸 할머니를 원망하진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여전히 제게 와서 제잘되고 부서진 가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봉합하려 애썼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평범한 어느 화창한 아침입니다. 지훈이가 긴 휴가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들과 손자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화려한 영양 도시락이 아닌 투박한 계란말이와 김치가 들어간 집밥 도시락입니다. 식탁 위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놓인 도시락 2개. 그 안에는 밥과 반찬뿐만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밥심으로 버티며 다시 살아가겠다는 우리 가족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건넨 음식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임선자 씨였다면 끝까지 참으며 증거를 모았을까요?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